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인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사실상 시장 앞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벌써 5차례나 연속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입니다. 시장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그동안 일말의 희망이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 자체를 아예 흔적도 없이 삭제해버린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지만, 가계부채의 무게 때문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이 시급한 중증암 환자에게 의사가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 당장의 통증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만 처방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통제를 맞는 동안 환자는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겠지만, 그 사이 암세포는 보이지 않게 온몸으로 퍼져나가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우리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1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매우 불편하지만 정직한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던진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의 불안한 환율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겨우 0.25%포인트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무려 200에서 300bp, 즉 2%에서 3%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야만 해외 자본의 유출과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4.5%에서 최대 5.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우리 경제 체력이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냉혹한 경제적 논리와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키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4.5% 수준으로 즉각 올린다면 빚을 내어 집을 산 수많은 영끌족과 변동, 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순식간에 2배로 폭증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겪게 될 당장의 극심한 고통과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올 표심의 이반을 견디지 못하기에 경제적인 전공법을 선택할 용기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금리를 올려 부실한 구조를 정리해야 장기적으로 건강해지지만, 정치는 정부가 돈을 더 풀어 어떻게든 연명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선택이 불러온 숫자는 참혹하여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7%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역시 2026년을 기점으로 GDP 대비 51.6%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했고,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창용 총재는 자신의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시중의 통화량인 애미를 늘리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오른손으로 통화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갔더라도 정부가 왼손으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8.1%나 늘렸다면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은 넘쳐나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행위는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정 화폐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의 전설적인 연준 의장 폴 볼커와 같은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초 볼커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려 미국 경제를 단기적인 침체로 몰아넣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혹독한 리세션의 터널을 통과한 덕분에 미국 경제는 이후 30년 동안 전례 없는 대호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진정으로 필요한 처방은 금리를 4.5% 수준으로 즉시 인상하여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과감히 걷어내는 일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의 물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이라는 표심의 벽에 부딪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2.5%라는 낮은 수준에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은 1,473원을 넘어 어느덧 1,500원 고지를 향해 서서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방만의 악순환 역시 심각하여 한국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2026년 예산 지출을 8.1%나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4%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매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내어 부족한 살림을 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 규율이 엄격한 독일의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균형 재정을 명시하며 빚을 내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 비율이 51.6%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매년 막대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를 키우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와 효율성 낮은 한계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에 기대어 좀비처럼 연명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2025년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6.9%에 달하며 특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24%로 금융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부동산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31.43%까지 치솟아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금융 현장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이미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니온 저축은행 역시 파산 직전 단계인 적기 시정 조치 유예 상태에 놓여 있어 고객들이 언제든 돈을 빼갈 준비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저축은행 업계의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유지한 것은 특정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거대한 부실의 늪에 빠졌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방 외곽 지역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씩 대출해준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이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은 죽은 나무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간신히 서 있는 숲과 같아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모두가 함께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우르르 무너지는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기에 지금은 죽은 나무를 치우는 냉혹한 구조 조정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하나의 부실이 16개 은행의 연쇄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졌던 그 참혹한 기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이제 금리, 재정, 통화의 세 기둥을 동시에 바로잡는 이른바 삼위일체 긴축 정책뿐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인 4%에서 4.5%까지 신속하게 인상하여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대출 이자가 폭등하고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것은 썩은 고름을 짜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1년을 견뎌내면 3년 후에는 환율이 300원대로 안정될 것이며 5년 후에는 건전한 기업들만 살아남아 경제 체질이 이전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8.1%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예산 증가율을 즉각 3% 이하로 낮추고 선심성 예산과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조정하고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행은 시중의 통화량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푸는 행위와 박자를 맞춰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댐의 수문을 잠가 통화량을 억제해도 위에서 정부가 호수로 물을 쏟아부으면 댐은 넘치게 마련이므로 재정 지출 억제와 통화 긴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숫자는 바로 원달러 환율 500원 돌파 여부이며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체온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7도를 넘으면 비상이 걸리듯 환율이 500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자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환율이 3일 연속으로 500원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원화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전환하여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원이 뚫리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600원이나 700원까지 치솟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지표는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이 8%를 넘어서는지 여부이며, 이 수치는 곧 대규모 뱅크런의 도화선이 될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으로 단 36시간 만에 파산했듯이 모바일 뱅킹이 발달한 한국은 위기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경영 개선 조치가 내려진 위험한 은행에 소중한 예금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높게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금을 유치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융권의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이 있다면 오늘 당장 KB, 신한, 하나, 우리, NH와 같은 5대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안전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실제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보험금을 돌려받기까지는 몇 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시해야 할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정부가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고 긴축으로 선회하느냐 아니면 포퓰리즘을 계속하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을 수용하고 재정 긴축으로 방향을 튼다면 단기적으로는 아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환율도 다시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표심에 흔들려 포퓰리즘 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난파선이 되어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정부나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오직 시장이 보여주는 냉혹한 숫자와 데이터만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것은 더 이상 정책적 수단이 바닥났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임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환율 1, 473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현재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율 1, 500원 시대라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자금 650억 달러를 끌어다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원화를 팔아치우고 있으며,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예금 자산이 예금자 보호 한도 이하로 안전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융기관 파산 시 보험금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비상시를 대비해 자금을 가장 안전한 5대 시중은행으로 즉시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나 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환율이 1,600원 혹은 1,700원까지 치솟을 때 당신이 보유한 달러와 금은 무너져가는 원화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여 앞으로 더욱 무거워질 이자,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여러분이 짊어진 이자의 무게는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게 삶을 짓누를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며 방심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숫자를 읽고 위기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거대한 재앙을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꾸어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왔으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자산을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시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재앙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숫자를 주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다가올 폭풍우를 무사히 넘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